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이론 제1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압, 전류, 전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크게 직류와 교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해서 DC로 나타내고 있고요. 회로적인 관점에서는 전원의 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의 변화가 없겠죠? 자, 이에 따라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해서 AC로 나타내고 있고 직류와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전원의 극성이 교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되는 한 주기에 대해서 반주기는 정방향이죠. 그래서 정극성에 대해서 전류가 정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반주기에 대해선 전원의 극성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역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교번하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교류에 대한 함수 형태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정형파에 대한 웨이브였다. 그러면 정형파 교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자, 파형의 형태가 왜곡이 되게 되면 우리는 비정형파다 또는 외형파 교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파형에 대한 모양도 볼 수 있지만 이 함수의 문자 기호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수 기호를 대문자로 쓴다 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자, 함수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시간적 변화에 따라 함수의 크기가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물론 이는 전류뿐만 아니라 뭐 전압이라든가 전하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여기 문자 기호 뒤에 가로 열고 t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전류라는 함수가 시간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문자 기호를 읽을 때는 I of 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시간에 의한 전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대부분 시간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of t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기호에 자, 이렇게 I나 V나 Q라고 쓰게 되면 모두 이 뒤에 of t, 시간의 함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전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기 이론이라는 건 대학교 교재라든가 아니면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전기자기학과 회로 이론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합성시킨 교과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를 해석할 때 필요한 최소 학문이 자, 가장 기초 학문이 전기자기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은 전기학과 자기학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전기학은 뭐냐? 자, 전기학은 전압과 전기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문이고 자기학이라는 건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학을 해석할 때 필요한 전기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렉트릭 차지, 전하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기학을 해석할 때 필요한 자기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마그네틱 차지 해서 자하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하는 2장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전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라는 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기학을 해석할 때 필요한 전기의 최소 단위로 회로적인 관점에선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단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대표 문자는 Q로 사용하고요.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크기가 일정하면 대문자를,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게 되면 소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어와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전기를 공부할 때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그 용어에 따른 대표 문자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쪽에 전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용어를 계속적으로 말하기보단 이 대표 문자와 단위에 의해서 전개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이 용어에 대한 대표 문자 단위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뒤에 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단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압의 영문은 볼테이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테이지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학술적인 개념에선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포텐셜은 뭐냐? 자, 전압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압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물을 빗대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 물을 빗대어서 전기에 대한 특성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 넣고요. 자, 그리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채운 고수위 상태가 되고 한쪽은 저수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물통에다가 호수를 접속하게 되면 이 호수를 통해 물이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 호수를 길로자를 써서 수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로를 연결한 두 물통 사이에는 소정의 수위차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수위차를 우리는 수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물통에 수압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은 수위에서 낮은 수위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흐르는 물을 흐를 류자를 써서 우리는 수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류는 두 물통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의 높이가 같아지는 등수위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르다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등자가 같을 등자가 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특성도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린 콘덴서라고 합니다. 물론 콘덴서라고 하게 되면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선 배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배터리에다가 전하를 충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까 물을 많이 채우면 고수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 숫자 대신에 전기전자로 바꿔서 읽어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은 고전위 상태가 되고 다른 배터리에는 저전위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두 개의 배터리에다가 전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선을 길로자를 써서 우리는 전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며 두 배터리 간의 소정의 전이차, 즉 뭐예요? 전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압이 발생하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그럼 이 전류는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자, 이 물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 물 숫자만 전기 전자로 바꾸면 돼요. 등전이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배터리는 이미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요. 하지만 두 배터리 간에는 전위에 대한 차가 발생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두 배터리 사이에는 전이차, 즉 전압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압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전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전압이란 건 뭐예요? 한 개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두 개에 대한 도체 기준의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도체 간의 전압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 전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이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전선 또는 전로가 있어요. 이때 임의의 A점에다가 1쿨롱의 단위 전하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단위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적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A, B 사이에는 전압이 안 걸린 거죠. 다시 말해 A점과 B점은 등전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A, B 사이에 소정의 전압을 걸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1쿨롱의 단위 전하가 운반했을 때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A, B 사이에 10볼트가 인가가 되었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정의라는 건 약속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가 이동하게 될 것이고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하겠죠. 그렇다면 1쿨롱의 전하가 운반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압 또는 전이차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이 1쿨롱이 아니라 2쿨롱을 운반시킬게요. 2쿨롱을 운반했더니 A점에서 B로 운반했더니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됐다라고 하게 되면 1쿨롱당 자, 전하 한 개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된 거예요? 자,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게 더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전하에 대해서는 각각의 5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이는 50볼트가 걸렸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있는 전이차 또는 전압의 정의는 뭐예요? 1쿨롱. 자, 1쿨롱의 단위 전하를 우리는 유니트 차지 또는 전압을 구하기 위한 시험 전하이기 때문에 테스트 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단위라는 말을 쓰게 되면 1을 나타냅니다. 해서 단위 전하하면 1쿨롱이 되는 것이고 단위 길이 하면 1m가 되는 것이고요. 단위 시간 하게 되면 1초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1쿨롱의 단위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에너지를 우리가 워크,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전하가 운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란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가 운반했더니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이고 이때 1쿨롱의 전하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압이다라고 정의했죠? 그 말은 뭐예요? 전하가 A에서 B로 운반할 때 5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됐다면 반대로 전하를 운반시키기 위해선 50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하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전하를 운반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같은 말이다 라고 정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이차에 대한 정의식.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2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1쿨롱의 전하당 50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50볼트가 걸렸다라고 정의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에서 전하량을 나눠줘야지만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V는 Q분의 W다.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자, 워크, 일 또는 에너지 단위가 줄입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을 이하 볼트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전압에 대한 정의식을 토대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W를 물어보는 겁니다. W가 바로 뭐였어요? 전하가 운반됐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였죠. 얼마다 넘어가게 되면 QV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라? 자, 전압을 걸었더니 뒤에서부터 읽어나가면 됩니다. 전압을 걸었더니 전하가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론 전하가 운반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하를 운반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말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류, 커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정의는 뭐냐?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단위 시간에, 자, 단위 시간은 1초를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임의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한 전하량. 자, 전하량과 같은 말이 전기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수직 단면은 이 단면을 수직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전하가 통과했느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어가 바로 전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물어보죠. 전류의 정의식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것을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개 중에는 I는 R분의 V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공식은요. 전류의 정의식이 아니고요.
오음의 법칙이죠.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한 전류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느냐라고 기억하시면서 공식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위를 보게 되면 자, 전하의 단위가 컬럼이죠. 그래서 컬럼 퍼 세크가 암페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단면을 통과한 총전하량은 얼마가 되냐? 자, 응용 공식 나오는 겁니다. 이 단면을 통과한 총전하량은 얼마냐? 전류 곱하기 통과 시간. 자, 다시 말해 전기 통전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쿨롱이란 단위는 암페어 세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해석할 때 있어서 단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단위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는 MKS입니다. 그래서 이 M은 바로 뭡니까? 길이는 메타로 표현할 것이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초 단위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1 암페어 아우어는 몇 쿨롱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우어, 시간이 나오게 되면 초 단위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그렇다면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은 3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암페어 아우어는 3600 암페어 세크가 될 것이고, 암페어 세크가 쿨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기본을 다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정의식, 그리고 이런 단위 환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류의 정의를 봤으니까요. 오음의 법칙에 의한 전류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는 R분의 V입니다. 자, 말은 뭐냐?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 회로에 가해진 전압에 정비례하게 될 것이고, 전압에 비례하게 될 것이고, 저항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요. 이 전압은 뭡니까? 전압은 우리 수압과 같은 말이에요. 수압을 가해야 물이 흘러가고, 수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라는 건 전압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수압과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은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저항을 말해요. 이 저항이란 말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성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안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저항에 대한 개념을 잡아요. 저항이라는 건 자리 바꿔서 I분의 V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소정의 전기 소자가 있어요. 자, 이 소자가 뭐 일반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도체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리가 될 수 있고, 종이가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요. 단자 전압이라고 하죠. 소자 양단에 전압을 걸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다가 종이를 갖다 꼈더니만 전류가 작게 흐르네. 그러면 이 종이가 가진 저항값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굴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같은 전압에 대해서, 종이를 걸었을 때와 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흘러요. 그 말은 뭡니까? 저항이 작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크기의 물질이다 하더라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고 못 흐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율을 저항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뭐냐? 어떠한 소자에다가 어떤 소자에 인가시켰을 때,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에 대한 비율값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전기 소자 양단의 단자 전압은요. 양단의 단자 전압은 전기 소자의 저항값과 거기를 통과하는 전류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공식뿐만 아니라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I는 R분의 V는 뭐다? 전류라는 건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저항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다? 저항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물질의 전압을 걸었을 때 이 물질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비율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가진 저항값을 알았다면 이 물질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기를 공부할 때 전기는 수학과 같아요. 수학에서 공식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까지 생각을 하셔야 다음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한 전압에 대한 비율이다 라는 개념으로 전압과 전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거에 대한 기울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곡선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또 전기 저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저항은 I분의 V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뭐예요? ohm의 법칙이에요. ohm의 법칙. 그렇다면 ohm의 법칙에 대해서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은 영어로 resistance 하기 때문에 대표 문자는 R이라고 쓰고요. 이 ohm의 법칙을 말한 사람이 그냥 ohm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ohm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 학자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의미는 전기의 흐름, 즉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로 우리 어떤 전기 소자에 인가시킨 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항이라는 거는 회로에 인가시킨 전압과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ohm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의식은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rho 곱하기 S분의 L이 됩니다. 자, 여기서 rho, 자, rho라고 읽고요. 히라버로 rho, 고유저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유저항이란 건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저항을 말할 때 기준은 뭐다? 금속의 단위 최적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 최적. 전부 다 이 길이가 1m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1m.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단면적을 우리가 스퀘어, S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럼 단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속체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해서 단위가 메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유저항은 뭐냐? 자, 이렇게 단위 최적에 대한 금속, 같은 크기의 금속이다 하더라도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의 흐르는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은, 동, 금, 알루미늄. 자, 이 중에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던 것처럼 은이 제일 잘 흐르죠. 그리고 동이 잘 흐르고요.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자, 이 순서로 그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같은 크기의 금속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값을 우린 뭐라고 하다? 금속의 고유저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기 저항값이란 건 뭐냐? 자, 우선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관의 파이프의 단면적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잘 흘러가는 것만큼 저항이 작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요거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저항 공식은 어떻게 된다?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가 될 것이다.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흘러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 저항이 작아지게 될 것이고, 이 금속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은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어떻게 된다? 은이 제일 잘 흐르고 알루미늄이 제일 안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고유저항 로, 히라버로 로우다라고 했어요.
그럼 로우의 역수를 K라고 하는데, 자, 로우의 역수를 K 또는 시그마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린 도전율이다. 도전율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요. 저항과 반대 개념이죠.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도전율 시그마 또는 K로 표현하고 있고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고유저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로우의 역수로 K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저항에 대한 정의식을 나타낼 때는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다. 다시 한번 전기저항값 얼마라고요?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다. 그렇다면 여기서 K란 건 뭐다?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도전율을 나타내게 되고, 도전율의 역수가 바로 뭐다? 고유저항 로우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컨덕턴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대표 문자는 G를 사용하게 되고 단위는 모를 쓰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옴. 자, 요거를 어떻게 써요? 옴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옴을 뒤집게 되면 MHO라고 하니까 모으다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단위를 뒤집어서 그리면 모우라고 읽고, 또는 S라고 해서 지멘스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덕턴스는 병렬 회로망을 해석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말로 백날하는 것보다 회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아, 이래서 컨덕턴스가 필요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다 라고만 기억하시고, 아니 이걸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덕턴스라는 건 저항의 역수가 되고요. 이때 단위를 따지게 되면 당연히 옴분의 1이 되겠죠. 옴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x의 n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n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수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함수의 분모 분자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위법을 따지게 되면 옴 1승분의 1은 옴의 마이너스 1승과 같고, 옴의 마이너스 1승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 OHM을 뒤집어서 MHO 모으다 라고 읽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떻게 읽는다? S라고 써서 지멘스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항률, 고유저항. 자, 우리가 앞에서 고유저항을 얘기했는데요. 고유저항과 같은 말이 저항률이에요. 그래서 저항률은 앞에서 얘기했죠. 동일 크기에 가지고 있는 금속이다 하더라도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저항값은 다 다를 것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물질마다 전기저항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전기저항의 크기를 고유저항이라고 하며, 물질의 크기, 생김새, 온도 등에 따라 저항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저항 공식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기저항은 어떻게 외워라?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때 K는 도전율이고, 도전율의 역수가 고유저항 로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고유저항에서 단면적과 길이를 넘겨주게 되면, 자, 메타분의 옴 메타 제곱이 되고, 여기서 메타 지워지게 되면 옴 메타에 대한 단위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단위 환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 고유저항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 현장에서 전선의 고유저항을 많이 표현합니다. 다른 데 쪽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을 나타낼 때는요, 자, 우선은 이 옴 메타 제곱 퍼 메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전선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길죠. 그래서 전선의 길이는 단위를 메타로 사용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전선의 단면적의 직경이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경이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면적을 나타낼 때는 메타 제곱하게 되면 너무나 숫자가 0.00 너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단면적은 밀리메타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 전선이 가진 직경을 표현할 때도 이 직경은 밀리메타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단위 환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산을 할 때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메타죠. 그렇다면 1ml는 10의 몇 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메타예요. 그렇다면 제곱은 어떻게 되냐? 1cm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의 전체 제곱하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전체 제곱이요. 그럼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요거에 제곱하면 곱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ml의 제곱을 메타 3승으로 바꾸면요. 메타 제곱으로 바꾸면요. 자, 이거는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제곱하면 곱해줬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1ml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1메타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자, 요거 넘어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밀리메타의 제곱이 되죠. 그럼 아까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은 분모 분자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1메타의 제곱은 10의 6승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옴메타라는 단위는요. 옴메타의 단위는 옴메타 제곱 퍼 메타를 말해요. 그렇다면 메타 제곱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꾸려면 얼마가 된다? 10의 6승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1옴메타를 옴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로 바꿔줬더니 10의 6승의 단위 환산 계수가 붙는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이런 단위 환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작성해드린 단위 환산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으로 사용하는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선. 자, 여기서 구리선, 커퍼라고 하죠. 구리에는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연동선은 소프트 와이어. 자, 전선은 연한 구리를 말하는 것이고 전선이 딱딱해서 잘 안 휘는 것을 경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내, 옥내배선 공사할 땐 전선이 잘 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연동선을 가지고 옥내배선 공사를 실시하고요. 옥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다 보면 이 풍압하중에 의해서 전선이 자꾸 흔들려요. 그럼 이 금속을 자꾸 비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외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 선이 잘 아니게끔 딱딱한 선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드와이어, 경동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 구리를 추출하게 되면 순수한 구리가 연동이에요. 연동. 근데 이 연동을 황산에 넣었다 빼는 겁니다. 황산에 넣었다 빼게 되면은 이 표면 자체가 부식이 되면서 경화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화가 되겠죠. 그럼 이 부식된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시키고 난 구리가 바로 경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부식 처리했기 때문에 표면 자체가 이 구리 자체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 연동에 비해서 분모가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연동에 비해서 고유 저항값이 다소 상승했다. 산화동이 됐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교재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전기 도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숫자는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상식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연동과 경동과 알루미늄이 있는데
여기 알루미늄 보게 되면 매우 작아요. 그럼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보다는 연도, 구리가, 전류가 더 잘 흘러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저항의 온도계수가 나와 있어요. 자, 온도계수란 말은 뭐냐? 모든 물질은 주위 온도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변화하며 주변 온도 1도씨 상승할 때 1도씨 상승할 때 변화하는 저항의 크기 비율을 온도계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자, 전선이라는 도체가 있어요. 그럼 이 도체 안에는 불순물이 있겠죠. 이렇게 불순물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불순물이 가지고 있는 도체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순물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심한 떨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이 불 때문에 뜨거워서 바리바리 날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바리 날뛴다. 그럼 막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여자 상태가 됐다. 익사이팅한 상태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하가 전압을 걸어서 이동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여기는 불순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전하가 이동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 얘가 익사이팅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하의 이동이 줄어들더라. 다시 말해 전류가 작아지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항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화학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구리에다가 산소와 열이 결합되게 되면 산화가 되죠. 그럼 이걸 산화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산화동이 되게 되면 저항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철, 알루미늄, 구리의 저항값이, 고유 저항값이 점층적으로 커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요. 금속값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양의 온도계수다. 또는 양을 예전에는 정특성 온도계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올라가는 양의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해액이나 반도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쉽게 반도체라고 할까요? 반도체 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요. 그럼 전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해액이나 반도체나 대지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 말은 뭡니까?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특성 온도계수를 갖지만, 또는 양의 온도계수를 갖지만, 전해액, 반도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상승하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특성 온도계수, 또는 지금은 음의 온도계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계수는 234.5 플러스 초기 온도 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쉽게 우리 기차 땡 이렇게 많이 외웠었어요. 1234.5 플러스 초기 온도. 근데 이거를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값은 얼마냐? 우선 온도계수를 알파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까 온도계수가 뭐였어요? 자, 초기 온도. 자, 초기 온도에 대해서 저항값을 R0라고 했었을 때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의 상승 비율, 저항의 상승 비율을 온도계수 알파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알파는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 상승 비율이에요. 기준은 뭐다? 초기 저항에 대해서. 따라서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 크기는 R0 알파가 되는 거예요. 상승 비율과 초기 온도를 곱해야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의 상승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T0에서 T도씨만큼 온도가 변화가 됐어요. 그랬었을 때 변화가 된 저항 RT 값은 얼마냐?
이 RT 값은요. 우선 초기 값. 자,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R0, 초기 저항 값이죠. 그렇다면 T만큼의 온도에 따라 상승한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우선 R0 알파 하게 되면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 크기가 되는 거고 여기다 온도차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항의 크기 RT는 초기 저항 R0에다가 R0 알파 T를 곱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R0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라지 T가 되는데 라지 T, 온도차라는 건 변화된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뺀 값이죠. 그래서 알파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0다. 근데 여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공식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온도 계수가 바로 뭐다?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의 상승 비율을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저항 R0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저항의 상승값 요만큼이 얼마다? R0 알파 라지 T다 이런 얘기죠. 자, 합성 온도 계수. 자, 합성 온도 계수는 우리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우리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데요. 우선 본 교과 내용에는 들어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설명할 테니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다? 그냥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자, 직렬로 접속된 두 개의 금속 A, B가 있어요. 자, 여기가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선. 여기서 망간선. 구리선과 망간선을 용접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과 온도계수, 망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과 온도계수가 다르겠죠. 그렇다면 온도를 변화를 줬었을 때 합성 온도계수에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선 변화가 된 구리선의 저항값 어떻게 돼요? 초기 저항 더하기 초기 저항 알파1 T. 그럼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된 저항값이죠. 우리 앞에 공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R0, 요만큼 올라간 게 R0 알파 라지 T라고 그랬죠? 요 두 개를 더한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망간선 같은 경우에도 R2 플러스 R2 알파 2T예요. 그렇다면 이거의 합성 온도계수를 알파 제로라고 하고요. 합성 저항값,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값을 R0라고 하는데 R0는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이건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합성 저항과 합성 온도계수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R0 플러스 R0 알파 제로 라지 T다. 자, 이 공식에 대한 구조 똑같이 가져가시는데 이 R 대신에 합성 저항으로 쓰도록 하고요. 이 알파 대신에 합성 온도계수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두 공식에서 R1 플러스 R2가 서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렇다면은 R1 알파1 라지 T, R2 알파2 라지 T 요게 그대로 내려오고요. 양변의 온도 변화 라지 T끼리 지워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합성 온도계수는 R1 플러스 R2만 내리면 돼요. 따라서 합성 온도계수 알파 제로는 R1 플러스 R2분의 R1 알파1 플러스 R2 알파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다? 시험에 안 나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금속은 양의 온도계수, 정특성 온도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올라가지만 대지나 반도체, 전해액은 음의 온도계수, 다시 말해 부특성 온도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떨어진다. 그 맥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전력, 파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전력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자, 단위는 1초를 말하는 거죠. 단위 시간당 전기가 한 일을 나타내며 대표 문자는 파워가 되니까 P가 되고요. 단위는 와트라고 표현하자. 왜? 전력을 정의한 사람이 와트라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와트, WATT, 학자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된다? 초당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느냐. 자, 전기가 한 일은 뭐예요? 전기가 한 일. 전하가 운반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전하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W는 얼마였다? QV 줄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공식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력에 대한 정의식 초당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일을 수행했느냐. 단위는 줄 퍼 세크가 되고 이것을 와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이 공식을 통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가 한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전하가 운반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전압을 걸면 전하가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전류는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Q는 전류 곱하기 사용 시간으로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력은 초당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W는 QV를 대입하고요. Q 대신에 IT를 대입하게 되면 TT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전력의 정의는 뭡니까? 에너지예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썼느냐, 전기적인 에너지를 썼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 와트라는 학자가 말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정의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느냐라는 개념이지만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게 일반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일반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고 여기다가 ohm의 법칙을 대입하게 되면 V는 IR이죠. 대입하면 I 자승 R이 되고요. 또 I는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I 자승 R은 직렬 회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R분의 V 자승은 병렬 회로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풀다 보면 이게 편해요. 이런 것들이 편해요. 직렬일 땐 이 식이 편하고 병렬일 땐 이 식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강의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가려면 네 번째 강의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력량과 줄열입니다. 자, 전력량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량이라는 거는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전력의 정의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느냐 해서 줄 퍼 세크가 이하 와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와트다. 그렇다면 W는 PT가 되는 거죠. 물론 전력은 앞에서 I 자승 R로 표현할 수도 있고 R분의 V 자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력 대신에 직렬권 회로에서는 I 자승 RT, 병렬권 회로에서는 R분의 V 자승 T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와트 세크를 저희는 줄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줄열이는 뭐냐? 자, 도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열을 정리한 학자가 바로 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의 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줄열을 발열량이라고 했었을 때 공식은 얼마가 되느냐? 자, PT 전력량에다 뭐만 곱했어요? 0.24만 곱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발열량의 단위가 칼로리죠. 그럼 칼로리와 줄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1줄은 4.2분의 1 칼로리가 됩니다. 4.2분의 1 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줄 단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 형태로 표현하는 칼로리로 바꿔준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약 얼마가 되냐? 0.2389 칼로리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근사치로 얼마라고 한다? 1줄은 0.24 칼로리다라고 계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단위를 칼로리 단위로 환산시키려면 0.24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줄에 해당하는 PT에다가 0.24만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24만 곱하면 칼로리 단위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전력 단위를 갖다 쓸 것이냐. 자, 와트 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킬로와트를 쓰고요. 사용 시간을 초 단위가 아니라 1시간 단위로 말합니다. 1시간에 소비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전력량에 대한 단위예요. 그렇다면 1kWh에서 자, 아우어 시간을 초로 바꾸면 3600 세크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와트세크가 바로 뭐였어요? 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단위는 잘 기억하셔라. 단위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트세크가 줄이 되고 1줄은 약 0.24 칼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600에다가 0.24를 곱하게 되면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킬로줄이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3600 곱하기 0.24 하게 되면 864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860으로 쓴 이유가 뭐다? 0.24는 사실 0.2389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풀게 되면 약 860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킬로와트 아우어를 킬로칼로리로 바꾸게 되면 860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가 소모되는 에너지 줄 단위를 열량의 단위 칼로리로 바꿨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1강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용을 뿌렸습니다. 뭐 전압과 전류와 전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던 이 단어들을 우리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학문이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수습을 해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 볼테이지 또는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은 뭐다? 1쿨롱이라는 단위 전하가 운반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관계로 표현한다. 그래서 전압의 정의는 뭐다? Q분의 W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쿨롱이 아니라 2쿨롱이 운반을 했었을 때 100줄만큼 소비하게 되면 1쿨롱당 50줄만큼 소비했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2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0줄만큼 소비했더니 두 개 나눠서 몇 볼트가 인가됐다라고 보자. 50볼트가 인가가 됐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위법 중요합니다. 볼트에 대한 개념은 뭐와 같다? 줄 퍼 쿨룸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하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하를 운반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W는 QV다 라고 얘기했죠. 전압을 걸었더니 전하가 운반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더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류, 커렌트라고 표현했어요. 전류는 뭐다?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느냐. 그렇다면 도체를 통과한 총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사용 시간이다. 해서 쿨롱이라는 건 암페어 세크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다. 전류는 전압이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하더라. 자, 이를 통해서 R은 I분의 V라고 되는데 전기 소자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비례 상수를 R이라고 하자. 같은 전압원에 대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작다는 얘기를 말하고 전류가 상대적으로 작게 흐르면 저항이 큰 것을 말한다라는 비례식이죠. 자, 그리고 전기 소자의 저항값과 거기에 통과하는 전류를 곱하면 전기 소자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기 저항 공식 어떻게 외운다고요? 전기 저항 공식은 KS 규격만큼분의 L메타다. 해서 도전율 K,
역수가 고유저항 로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기저항이라는 건 고유저항에 비례하면서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로 옴의 마이너스 1승 또는 모우 또는 지멘스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력입니다. 전력에 대한 정의. 전력은 뭐다? 초당 얼마만큼의 전기적 에너지가 소비가 되느냐 해서 W는 QV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풀었더니 전압 곱하기 전류가 나오고 여기다 옴의 법칙을 대입했더니 I-R, R분의 V-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전력량이라는 건 전력 곱하기 사용시간이 됩니다. 전력량이라는 건 전력 곱하기 사용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력에다가 I-R이나 R분의 V-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트세크를 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줄을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0.24만 추가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사용하는 단위 1kWh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자니 얼마가 나온다? 860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2강에서는 이 전기 소자에 대한 접속법, 다시 말해 저항의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해석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서머링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교양 차원에서 한번 듣고 넘기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핵심 정리 부분을 완벽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항 접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